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근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개인이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 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그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특기할 만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뭐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거기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말씀 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흘러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들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요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요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요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 그 남미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네. 총리께서 한번 그 사이에 한 번 좀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가급적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전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뭐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 또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당국 정책 당국의 뭐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었고요. 또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또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뎌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그건 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뭐 정책적으로 노력했다 그럴까?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내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네, 상당히 우려되는. 예측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또 저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급 고가 주택 또는 호화 주택 뭐 이런 이제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담보로 뭐 공장 부지, 건물, 뭐 특허권 더하기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말입니까?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고 내 말은 그 일반 대출의 그 고가 주택 그러니까 취득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아 참. 네.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이 뭐죠? 1억까지만. 1억만 해준다고요? 그거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빌릴 아닐 수 것 있는 같은데.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받게 되면 1억까지밖에 제한이 생활 안정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업자 대출로 할 때 이제 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저 회사 운영자금 이런 거 대출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대출액에 있습니다.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진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아니 그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 뭐 쓴다고 그러면은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더 해서 그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이 갖췄는데 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었던 이 아이디어면 뭐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뭐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 금융토론회에서 제가 그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1%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님, 이거 진행하실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전문가나 특정한 뭐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분들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이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귀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이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정말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한다고. 기간 제한을 하자.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문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건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어떤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위해서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은 문제들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게 뭐 정부 그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이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투대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의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그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 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뭐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리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뭐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다 뭐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거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의견은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은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를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걸 잘해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수요가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똘똘한 한 채는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네. 저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서울은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 예, 평균 가격이 한 2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5억짜리 가중은 어느 정도? 예? 가중은 어느 정도? 가중이라뇨?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예.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지금-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위쪽에서 한 1% 정도. 1%? 예, 실효세율 한 1% 정도. 10억, 자, 5억 이상이 되면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근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도- 잠깐만 교수님. 예. 자, 그게 너무 길어져.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10억 이상이 돼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니, 그거 하시는데. 지금 예, 예. 그럴 시간 저는- 없어요. 예, 예. 네, 그런 한 1% 정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네, 또.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G9CB님이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JNH7767님이 30억 실거주 이상 보유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는 기한 내 팔 수 있게 퇴로 마련이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찡찡 J9B님이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집단 대출 기계약 완료된 건들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율주행 B8J님이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건설 임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자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팩트를 하나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규제 또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 주로는 아파트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거의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뭐 계속 진행하죠. 좀 가급적 간략하게. 구분 없이 받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참석 신청 기준으로 그런 거고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맨 앞에 계신 하늘색 재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다 이런 취지여서. 네, 그 KBS 뭔지 잘 경제소 모르겠- 진행하는 약간 동의는 안 최부심이라고 합니다. 되던데. 일단 그 정부 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훈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임대를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거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조달하는데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차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의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할로 임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제 현장에 있는 뭐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유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네.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제가 지금 거의 하늘색 그렇게 되면 끝이 셔츠를 없어요.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금융하고 같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을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하는 경우에는 DSR과 스트레스 DSR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감축을 해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주겠소라고 이번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이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주었다. 그러면 다시 캡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받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가액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있게 좀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뭐 지금 나름 그렇게 해왔으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 세팅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네,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그 말씀 하세요. 네, 네. 마이크 전해 드릴 테니까 네,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네.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 대학원 네, 네. 특임 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혁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리발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꼭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요.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허들이 생겼나 네 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용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 뭐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제 구인철 부총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천 가구 도심권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 CC라든지 용산 정비창, 과천 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시겠고 인건비 급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좀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 같은 것들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이제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거는 2억 원 우리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김용덕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뭐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엽입니다. 저는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좀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좀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기업 교수께서는 뭐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하여튼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안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좀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또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이거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안 살잖아 잠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좀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양도세에서 하자, 뭐 그렇게 양도세에서 알겠습니다. 말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거였어요.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학생이시군요. 네네.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산모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공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요. S10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지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에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1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점이죠.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의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密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러브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 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 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고종환 선생님 그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미리 의미였습니다. 정해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예민해요. 자면 네, 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합시다. KBS에서 양해를 해주면.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여 복덕방 예원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받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력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네, 의견 듣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기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네. 양도세.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증가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해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고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하고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막 가진 경우하고 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전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럼 어느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 이 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 5억이 6배인데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또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뭐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그러니까 뭐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뭐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퇴로를 열어줘야지.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막 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이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세 제도죠. 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안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찔끔찔끔 지금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네. 그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이렇게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름 분류가 돼 있던데. 그러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혜곤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마감재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수사 첩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억대의 뇌물이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구조를 활용한 뭔가 부정행위냐,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막 정말 거의 다 막 울고 다니시던데,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그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수백억씩.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불투명성 속에서 뭔가 약간의 좀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이건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전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국조의 그 감찰 조직이랑 뭐 관련된 그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계적으로 뒤져볼게요. 네.